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틀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S&P 500이 나을까요? VOO가 나을까요? 유튜브 댓글, 커뮤니티 게시판, 오픈 채팅방마다 이 질문이 넘쳐납니다.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줬죠? 그 질문 자체가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ETF 이름을 비교하는 건 투자 프로세스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 전에 먼저 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 돈을 왜 투자하는 건지, 어느 계좌에 담을 건지,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건지, 이 순서를 모르면 완벽한 ETF를 골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오늘 그 순서를 처음부터 바로잡아 드립니다. 2026년 지금 ETF는 가장 강력한 대중 투자 수단이 됐습니다.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쏟아내면서 수수료는 바닥을 치고 있고 선택지는 폭발적으로 넓어졌죠. 언뜻 보면 투자자한테 정말 좋은 시대 같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수십 개씩 쌓이다 보니 오히려 뭘 골라야 할지 더 헷갈렸다는 겁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판단이 흐려지는 정보 과부하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ETF를 잘 고르는 기술이 핵심일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ETF를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전체 투자 프로세스에서 제일 아래에 위치한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상품을 고르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먼저 있습니다. 이 자산을 나는 왜 사는 건지,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건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는 거죠. 직장인 박 차장을 생각해 보세요. 재테크 유튜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챙겨보는 성실한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게 ETF 비교표 만들기예요. 타이거냐, AC이냐, SOL이냐, 아니면 미국 상장 VO를 직접 사야 하느냐. 근데 정작 왜 사는지, 어느 계좌에 담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완벽한 ETF를 골라봤자 방향이 엉켜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ETF 시장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상품 선택보다 투자 철학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ETF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계좌, 그리고 비중. 직장인 김대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35세,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타이거 S&P 500 대신 SOL 미국 500으로 갈아탔더니 수익률이 0.02% 차이가 났습니다. 과연 그게 의미 있는 결정이었을까요? 반면 그 50만 원을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저축 계좌에 넣었다면 세액공제 13.2%만으로도 당장 6만 6천 원이 수익으로 잡힙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결정인지 이제 보이시죠?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을 60% 담을지 40% 담을지의 차이는 브랜드를 어디로 고를지의 차이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ETF 선택은 이미 결정된 큰 전략 안에서 실행되는 마이너한 마무리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를 할 건지, 단기 수익을 노릴 건지, 월 현금 흐름을 만들 건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계좌를 고르고 비중을 정하고 그때 가서야 상품을 고르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ISA, 연금저축, IRP. 각각의 계좌는 세제 혜택도 다르고 투자 가능 기간도 다릅니다. 계좌의 성격이 투자 기간과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가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지의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상품부터 고르면 이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ETF를 고르는 행위, 편의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냉장고 앞에 생수 브랜드가 10개가 넘습니다. 에비앙, 삼다수, 석수, 평창수, 뭘 사야 할지 갑자기 고민이 됩니다. 근데 사실 뭘 사도 갈증은 해소되죠. 국내 상장 해외 ETF든 미국 현지 상장 ETF든 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면 투자 성과에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거든요. 브랜드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고 가격도 조금 다르지만 생수로서의 기능은 결국 같습니다. 이 비율을 그대로 ETF에 적용해 볼게요. 편의점에서 가장 실용적인 선택은 뭘까요? 가장 싼 걸 사거나 평소에 믿고 마시던 브랜드를 사는 거죠. ETF도 똑같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보수가 가장 낮은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브랜드 신뢰를 우선시하는 투자자라면 시장 점유율 높은 운용사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를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 없이 비교를 시작하면 수십 개 상품을 다 뜯어봐도 결론이 안 납니다. 반대로 나의 투자 성향이 가성비형인지
브랜드 안정성 우선형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나면 ETF 선택은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편의점에서 고민 없이 삼다수 집어드는 것처럼요. 그럼 브랜드 지명도를 택할 것인지, 최저 보수를 택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볼게요. 국내 ETF 시장에서 점유율 상위라고 하면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상품들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운용 규모가 크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고 거래량이 풍부해서 원하는 시점에 팔기 수월하다는 거죠. 오래 맡길수록 운용사의 안정성은 무시 못할 요소가 됩니다. 반면 신흥 운용사의 저보수 상품을 택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연 0.05%와 0.01%.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1억 원을 20년 투자했을 때 복리로 계산하면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비용은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변수거든요. 어떤 선택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브랜드 안정성에 가치를 두는 사람과 비용 효율성에 가치를 두는 사람의 취향 차이일 뿐이에요. 핵심은 수익률, 규모, 보수. 이 세 가지 기준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단점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시장이 흔들릴 때도 팔지 않고 장기 보유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어떤 ETF든 본인만의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들고 갈 수 있거든요. ETF를 분석할 때 괴리유린이 추적 오찬이 하는 말이 나오면 갑자기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오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국내 대표 지수 ETF 한정으로는 이 수치들을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기초지수와 수익률이 심하게 어긋나는 상품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대형 운용사들의 주요 상품들은 이미 운용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0.01% 단위의 차이를 들여다보는 건 생수 성분표에서 마그네슘 함량이 2mg 차이 나는 걸 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질적인 수익의 영향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이런 세부 분석에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정작 시장의 큰 흐름이나 자산 배분 전략을 다듬는 데 쓸 에너지가 남질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에서 집중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걸 어디에 써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투자자가 진짜로 에너지를 써야 할 곳은 상품의 성분 분석이 아닙니다. 시장이 20% 빠졌을 때 내 원칙을 지키는 것, 계좌의 성격에 맞게 자산 배분을 유지하는 것, 그게 장기 수익을 결정합니다. 괴리율이 크게 이상하지 않고 거래량이 충분해서 원하는 시점에 팔 수 있는 상품이라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배당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배당주라고 하면 왠지 성장성이 낮은 노인네 투자 같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원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선진국 시장에서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검증된 연금화 전략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현실이 된 겁니다. 배당주는 주가 등락과는 별개로 역사적으로 5에서 7%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안겨줬습니다. 시장이 출렁여도 분배금은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예금의 안정성과 주식의 고수익 사이 어딘가에서 포지셔닝이 애매한 자산이었는데 이제는 시장의 중심 테마로 완전히 올라선 겁니다. 채권, 리츠, 고배당주를 묶은 인컴형 자산은 이제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30대 직장인도, 아이 키우는 40대도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누구에게나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한 축이 됐습니다. 한국 투자 시장에서 배당이라는 개념이 겨우 몇 년 만에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 흐름은 인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배당 투자를 할 때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30대 직장인이 투자금 전부를 배당주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분배금은 들어오겠지만 성장주가 만들어내는 자산 증식 기회를 통째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은 젊은 투자자에게 배당과 집중은 아쉬운 선택이에요.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쓰려면 성장 자산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반면 60대 은퇴자에게 배당주는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분이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피스텔을 사거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았겠죠. 입주자 관리하고 공실 걱정하고 세금 신고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는 월 배당 ETF 하나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가 알아서 자산을 관리하고 매달 분배금을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공실 리스크도 관리 부담도 입주자 분쟁도 없어요.
채권 기반, 리츠 기반, 고배당주 기반 등 기초 자산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에서 중요한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무엇을 사느냐만큼 어떤 주기로 수익을 회수하느냐도 전략의 일부가 됐습니다. 사는 것도 전략, 회수하는 것도 전략인 시대가 된 거죠. 월배당 ETF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수백 개 상품 앞에서 막막해지는 게 현실이죠.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초 자산을 먼저 고릅니다. 월배당 ETF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채권형은 나라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를 분배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주가 변동에 덜 흔들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분들에게 맞아요. 리츠 기반은 빌딩,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건물을 사지 않아도 임대 수익을 나눠받는 구조죠. 고배당주는 꾸준히 배당을 많이 주는 우량 기업들을 묶은 겁니다.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내 성향에 맞는 걸 먼저 고르는 게 출발점입니다. 기초 자산이 정해졌으면 다음은 설정액, 거래량, 보수를 봅니다. 설정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갑작스러운 상장 폐지 위험이 낮고 거래량이 받쳐줘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팔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걸러가다 보면 최종 후보가 두세 개로 압축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월배당이라는 형식에 혹해서 기초 자산을 흘려봐서는 안 됩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게 매력적이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 구조상 원금을 갉아서 분배금을 주는 상품도 있거든요. 내 투자 방향과 맞지 않는 자산이 기초인 상품이라면 아무리 월배당이 예뻐 보여도 결국 내 포트폴리오와 따로 노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열어보면 가끔 이런 상품들이 눈에 띕니다. AI, 반도체, 우주항공, 2차전지, 한때 시장을 달궜던 테마주들이죠. 장기 투자 계좌에 이런 상품들을 담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연금 계좌에서 핵심은 수익률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수익률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테마주는 한번 터지면 짜릿하죠. 근데 그 짜릿함 뒤에 찾아오는 하락은 복리의 마법을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시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년 연속 50%씩 올랐습니다. 225만 원이 됐죠. 근데 그 다음 해에 50%가 빠졌습니다. 112만 원이 남습니다. 3년 동안 2번이나 반토막 났는데 겨우 12% 수익이에요. 이게 변동성의 함정입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복리 효과는 파괴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테마를 쫓으며 출렁이는 계좌보다 평범하지만 꾸준한 자산 배분 계좌의 최종 자산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장기 계좌에서는 S&P 500, 채권, 휴드처럼 검증된 패시브 자산 위주로 구성하는 게 정석입니다. 테마에 베팅하고 싶은 본능은 다른 계좌에서 발산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투자는 두 트랙으로 나눠서 가야 합니다. 나의 인사이트와 에너지를 쏟고 싶다면 ISA나 일반 위탁 계좌에서 테마 투자를 통해 실력을 발휘하세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무대입니다. 반면 노후를 책임질 연금 계좌는 개인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장의 평균을 꾸준히 추구하는 패시브 전략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복리는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내지 않는 꾸준함에서 만들어집니다. 계좌의 성격에 맞는 올바른 자산 배분. 그게 진짜 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